근데 사람처럼 강아지도 치석이라는 게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치석이 잘 생기죠. 사람보다도 더 잘 생기죠, 사실 치석은. 사람 구강 환경이 보통은 약한 산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기성에 좀 가깝고, 약한 염기성에 가깝고, 조금 더 세균 집락을 이루는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 쉬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치태나 치석이 끼기 쉬운 구조이기는 하고, 물론 이제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하루 3번 양치를 습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하루 3번까지 양치를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나 음식 내용물이 치아 사이에 끼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훨씬 더 잘 형성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와서 스케일링을 원하는 시기는 이제 구취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치석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스케일링을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사실은 보호자님들이 느끼시기에 치석이 많아서 꼭 스케일링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정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스케일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스케일링의 최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치태를 이 염색약을 이용해서 치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런 치아들 보면 치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염색된 데를 보면 치태가 이미 그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사실 이런 상태부터 스케일링이 권장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쪽이 눈에 보이는 치아고, 이 안쪽이 이제 치아 뿌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턱뼈인 치조골, 그리고 이 빗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치아를 잡고 있는 치주인대거든요. 보통 치태는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표면에서 생기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유발되면 다음과 같이 치태가 눈에 보이고 잇몸이 이렇게 부으면서 빨갛게 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스케일링을 하고 폴리싱을 해주게 되면 치석도 없앨 수 있고, 치주염으로의 진행도 예방할 수 있고, 바이오필름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염증이 밑에 쪽으로 파급이 되면 이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고랑을 치은연화라고 하거든요. 이 안쪽으로 이제 그 치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치주 인대를 녹이면서 이때부터 치아에 약간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의 상태를 오른쪽 사진의 상태이고, 이때는 눈에 보이는 치석뿐만 아니라 이 잇몸 안쪽의 치석까지도 제거를 해야 돼요. 보통은 이러한 염증이 치주인대의 25% 미만 정도 파급된 상태를 저희가 이제 1단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1단계 때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치주인대는 재건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2단계 정도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는 사실 이후에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주더라도 치주인대가 복원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치석을 다 제거하더라도 뿌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치아의 흔들림이 남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스케일링 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가 들어갈 수 있고, 다음 이제 3단계까지 진행이 된 치주염 상태로 오게 되면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치주인대로 덮여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치아 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치아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발치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해요. 스케일링이 권장되는 상황은 이러한 치은염만 있는 단계에서부터 스케일링이 권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강아지든 고양이든 전발치해도 사료 잘 먹고 다 잘 살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케일링을 하면서까지 치아를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이제 스케일링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이 치주염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뼈에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인대라고 하는 치아를 부착하고 있는 인대 수준의 염증이 아니라,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턱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턱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턱뼈가 약해져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병적 골절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병적 골절은 뭐냐면, 골절이 생길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적인 상태 때문에 골절까지 이어지는 상태를 병적 골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 가벼운 외상에 엉덩이 뼈가 부러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통 병적 골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턱뼈 같은 경우에도 턱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이러한 치주 질환을 그냥 방치해서 턱뼈가 약해지게 되면 아이들이 일상생활 중에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턱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병적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치아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치근단 농약이라고 해서 피부를 뚫고 염증이 나오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뿌리가 비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코 안쪽과도. 그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삼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코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서 비관과 구강이 연결되는 누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구비강 누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질환들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염증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표적으로 감염성 심내막염,
심장에 염증을 유발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강의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염증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통증 때문에 아이들이 그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음식물을 먹을 때 섭식을 할 때 통증 때문에 음식을 거부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전신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러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치석들을 다 제거를 하고 폴리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바이오 필름도 최대한 제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이오 필름이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스케일링 이후에 다시 바이오 필름이 생기는 시간이 빠르면 24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처럼 스케일링 하고 나면 이가 좀 많이 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치할 때도 조금 통증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스케일링 한 당일이나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극이 좀 덜 되는 기존의 양치보다는 조금 뭐 손이라던가 이제 거즈 정도 이용해가지고 음식물을 제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부터는 바로 양치를 하는 걸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최대한 좀 빠른 시기에 양치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양치를 할 때 치아 바깥쪽, 몸에서부터 바깥쪽도 하고 치아 안쪽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치아 안쪽을 양치를 하는 건 많이 어려워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역질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양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이후에는 양치를 진행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치를 통해서 권해드리는 거는 이 안쪽까지 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고 다행히 구조적인 특성상 사람들처럼 안쪽에 치석이 많이 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이제 바깥쪽에 치석이 끼는 편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앞니와 송곳니는 열심히 해주시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벌려서 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더 벌리지 않고 최대한 칫솔만 안쪽에 넣어서 바깥쪽만 음식물을 제거하시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양치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치아와 잇몸 사이를 최대한 잘 닦아내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양치만으로 모든 치아를 다 깨끗하게 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권장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앞니와 송곳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양치를 사용을 해주시고 양치 껌이라던가 아니면 육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 어금니 쪽에 음식물 낀 것들을 제거하고 예방해 주시도록 안내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양치껌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질겅질겅 씹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금니로 주로 씹거든요. 그러니까 앞니와 송곳니를 씹진 않기 때문에 앞니와 송곳니는 양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에 양치껌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치석이나 치태를 예방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간식을 안 먹고 사료만 먹는 아이들은 자주 양치를 해줄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뭐 자주 해주면 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고 같은 횟수의 양치를 해주셨을 때 어떤 상황이 더 이제 치아 건강에 안 좋냐면 건사료보다는 습식이라던가 이러한 이빨 사이에 치아 사이에 낄 수 있는 음식물을 먹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치석이나 치태가 끼기는 쉬운 거죠. 보호자님들 진료를 보다 보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스케일링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을 권한다기보다는 치과 진료를 권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치과를 가게 되면 이게 입을 벌려서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레이실 들어가셔서 치과 엑스레이 센서를 입 안에 넣고 여러 단면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치아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는 이 센서를 입 안에 넣어서 치과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가 너무 얌전한 경우에는 앞니나 송곳니 정도는 살짝 입에 물리고 저희가 치과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지만 정확히 다른 전체적인 치아들, 작은 어금니나 이제 큰 어금니의 상태까지 보기 위해서는 이 센서를 넣어서 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아이들이 보통 맨정신에는 잘 못하는 편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반드시 전신 마취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포함한 치과 진료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드시 전신 마취 후에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보호자님들께서 제가 스케일링을 포함한 치과 진료를 권했을 때 이러한 치과 진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수의사가 권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마취에 대한 걱정을 반드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마취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상담을 하시게 되고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 마취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취전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되죠. 사람의 치과 진료와 그 강아지의 치과 진료가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은 전신 마취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전신 마취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한 전신 마취가 매우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얻는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마취가 안전한지를 보기 위한 마취전 검사를 꼼꼼히 하고 마취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진행하면서 치과 진료를 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호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마취 없이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몇몇 병원들에서는 마취 없이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시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 이제 치과 협회나 단체에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스케일링을 포함한 치과 진료는 반드시 전신 마취 하에 진행되도록 저희가 권장이 되고 있고 전신 마취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스케일링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들의 치과 진료는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는 뿌리 쪽에 생기는 치주 질환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육안적으로는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마취 없이 진행되는 스케일링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공포로 다가설 수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마취 없이 맨정신에 이제 굉장히 덩치가 큰 수의사들이 와서 입을 벌려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취 없이 진행되는 스케일링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은 양치질 잘 하면은 네. 스케일링 받으러 가더라도 할 네. 필요 없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강아지도 양치 잘 해주면은 스케일링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에 따르면 사실은 양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타고나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사람에서도 이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아지에서도 치아의 건강 상태는 오복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타고나는 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여기서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는 품종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오른쪽 X축이 강아지들의 크기 보니까 10kg, 20kg, 경우에 따라서 50kg까지 있는 거고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보시면 높게는 이제 40%.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익스트라 스몰 초소형견, 여기서는 초소형견의 기준을 6.5kg 이하를 초소형견으로 두어서 요크셔 테리어, 치아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보면 체중이 작은 상태에서 치주 질환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체중이 증가할수록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향하거든요. 마스티프라던가 그레이트 피레니즈 같은 대형견들은 치주 질환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소형견들이 훨씬 더 치주 질환이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말티즈 아이와 마스티프 아이의 체중 차는 적어도 20배에서 30배, 30배 정도의 차이는 날 건데 치아 개수는 아이들이 동일하거든요. 구강의 크기는 20배, 30배까지는 나지는 않는데 치아의 크기 역시 2kg, 3kg의 아이와 40kg, 50kg의 아이가 물론 치아의 크기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20배까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형견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치아와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구강 구조 안에 큰 치아가 있다 보니까 치아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아이들의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도 쉽고 그런 상황에서 치태나 치석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게 되면 리트리버 정도만 되더라도 치주 질환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칫솔질이나 양치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잘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모식도는 상악과 하악을 치아를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치주 질환이 없는 거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치주 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에서의 레브라드 리트리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고 37주의 요크셔 테리어 아이들 보면 상악 하악에서 이제 견치라고 하는 송곳니 쪽에서 치주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78주량만 되더라도 앞니에도 이제 치주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뒤쪽 어금니까지 치주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품종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아의 건강 상태는. 네.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가 스케일링이기는 한데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의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스케일링은 치과 진료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치과 진료가 진행이 되는 흐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총 8단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 마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이 전신 마취를 할 때도 보통은 주사 마취보다는 호흡 마취를 진행을 하게 돼요. 호흡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치과 진료를 하게 되면 치과 진료 중에 생기게 되는 부산물 같은 것들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치석이나 치태는 세균 덩어리인데
이러한 세균 덩어리가 기도를 통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염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감염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기관 튜브를 기도에 삽관을 해서 허프라고 하는 풍선을 부풀려서 치과 진료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산물들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가 마취를 하게 되고 이후에 전체 치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주 프로빙이라고 해서 저희가 탐침을 이용해서 치아 뿌리 쪽 안쪽에 치조골이 얼마나 융해가 되어 있는지, 치아 뿌리는 안전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초음파 스케일러로 이러한 초음파의 미세 진동을 통해서 치아 표면에 있는 단단한 치석을 제거하고, 치은염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치주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음파 스케일러 이후에 핸드 스케일러라고 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접근해서 초음파 스케일러로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제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거칠거칠해지고 상처가 난 치아의 표면에는 아무래도 그 바이오 필름이 조금 더 형성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싱이라고 하는 연마의 과정을 통해서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연마를 해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플라그 재부착을 좀 억제하는 편이고,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치주 질환이 확인된 치아에 대한 치주 치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치주염이 생긴 치아는 발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취 회복이나 모니터링 과정까지 총 8단계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링은 이 중에서 이제 4번째 단계인 초음파 스케일러 단계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치료의 종료가 아니라 이 총 8단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치과 진료가 진행됨을 또 꼭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스케일링의 끝이 아니라 치과 엑스레이나 스케일링 혹은 치주 프로빙을 통해서 다른 치주 질환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는 치아의 치료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스케일링 이후에 뭐 발치라던가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과 진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링 후에서는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던 양치를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나 어금니까지는 잘 닿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덴탈 껌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양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마찰을 통해서 플라그를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권장되고, 이러한 양치나 덴탈 껌을 잘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강 세정제나 젤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권장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수의사를 통해서 유관적으로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